억만장자의 아들이 저택에서 괴이한 자세로 추락하여 숨지게 됐습니다. 유일한 용의자로 주목받은 억만장자의 여자친구도 이틀 만에 괴이한 자세로 저택의 베란다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상한 일들이 계속하여 일어나는 고택에 도대체 어떤 숨겨진 비밀이 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캘리포니아 코로나도 리조트에 위치한 고택은 지어진 지 110년이 넘었습니다. 고택의 첫 번째 소유자는 그 당시 미국의 교통과 부동산 업계에서 유명한 재벌가 존 디 스피켈스였습니다. 그는 노후를 위하여 최고의 디자이너를 모집하여 고급 저택 2채를 지었는데요. 저택 안에는 그가 평생 모은 골동품과 그림이 가득했습니다. 정문에서 건물은 보기에는 평범했지만 사실 높은 곳에서 보면 저택의 규모는 굉장했습니다. 건물은 3개로 나뉘어 있는데요. 면적이 좀 큰 뒷건물은 집주인이 주로 생활하는 침실과 거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2 건물 중 우측에 있는 건 집사가 사는 곳이고 좌측에 있는 건물은 객실로 사용하였는데요. 건물 안에는 거실, 화장실, 그리고 서재 등이 있어 주인과 손님은 전부 사적인 공간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현지에서 가장 오랜 세월을 지닌 고택은 100년이 넘는 시간에 여러 명의 주인을 바꿨습니다. 2007년에 미국 제약회사 회장 조나 샤크나이가 $1,500만, 하나로 약 196억 원의 거액으로 고택을 구입하였습니다. 고택의 새 집주인은 타사의 의약품을 카피하여 생산하여 억만장자가 된 사업가였습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그는 미용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보톡스를 복제하여 판매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돼 보톡스 시장을 독차지하였죠. 그가 생산한 보톡스의 원가는 아주 낮았고 사용 후 지속 효과는 짧았지만 미용 효과에 중독된 사람이 많아 떼돈을 벌게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돼 여드름 치료제 지아나를 복제하여 중년 여성의 돈만 아니라 청소년의 돈도 벌기 시작하였습니다. 뛰어난 비즈니스 능력으로 그는 젊은 나이에 갑부가 됐었죠. 하지만 그는 저택을 구매하는 데에는 운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구매한 고택에서는 연이은 비극이 발생하였는데요. 아들은 추락하여 숨지게 됐고 여자친구는 이상한 자세로 목을 매어 세상을 뜨게 됐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사실 조나가 고택을 구매하기 전 한 이웃이 부동산 중개 몰래 그에게 고택 안에 사고가 잦았다고 알려줬습니다. 고택의 첫 번째 주인의 애인이 한 번은 술에 취해 수영장에 빠져 세상을 뜨게 됐는데요. 사고 발생 후 어느 날 저녁 집사는 수영장에서 뭔가 물에 떨어지는 소리를 들어 수영장으로 다가가 확인해봤는데 아무런 이상도 없었습니다. 처음 집주인은 그냥 집사가 월급을 올리기 위해 지어낸 헛소리라고 여겼는데 어느 날 집주인도 똑같은 장면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는 겁에 질려 다음날 바로 저택을 떠나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돼 집주인이 바뀌게 됐는데요. 새로 입주한 집주인은 가족들과 같이 저택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침 그의 조카가 이상한 자세로 수영장에서 숨지게 됐습니다. 집주인은 분노에 빠져 수영장을 묻어버렸는데요. 저택에서의 불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집주인의 아내가 저택 2층 침실에서 숨지게 됐습니다. 법의학 부검 결과 대량의 수면제를 알코올로 복용하여 세상을 떠나게 된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돼 집주인도 서재에서 둔기의 머리를 맞아 숨지게 됐습니다. 2 사건의 피해자는 전부 유서를 남기지 않아 또 저택의 대문과 창문이 전부 온전하여 침입당한 흔적을 발견하지 못해 경찰은 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그리고 조나 직전의 저택 소유자도 어떠한 질병도 없는 건강한 사람이었는데 결국엔 심장마비로 계단 옆에서 숨지게 되어 고택이 악독한 저주를 받은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옆집 사람의 말을 들은 조나는 그의 말이 그냥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 저택에서 몇 사람이 숨진 건 정상이라고 생각한 조나는 모든 사고가 그냥 고택의 장비가 고장나서 혹은 다른 우연으로 발생한 거라고 생각하며 바로 고택을 구입하였습니다. 300평이 넘는 고택의 모든 가구와 샹들리에는 100년의 역사가 있는 골동품이니 $1,500만 그에게 미친 장사가 아니었습니다. 조나는 사랑하는 가족과
고택에서 행복하게 말년을 보내는 걸 꿈꿔왔지만 결코 그는 고택의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2011년 그가 고택을 구매한 이듬해에 비극은 결코 발생하였습니다. 기존 사건보다 더 이상했습니다. 불과 4일 만에 두 사건이 연달아 발생했습니다. 조나는 2번 결혼했는데요. 첫 번째 아내와 낳은 아들들은 대학을 다니고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 아내와 낳은 아들 맥스는 당시 6살이었습니다. 사건 발생했을 때 조나는 미얀마에서 온 젊은 여자 레베카 자우와 동거 중이었습니다. 2번 이혼한 조나는 아이들의 양육권을 전처에게 주어 아이들은 평상시 어머니와 같이 살다가 방학 혹은 휴가 때만 아버지와 같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2011년 여름방학에 조나는 아들들을 고택으로 데려가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조나의 여자친구 레베카도 이 틈을 타서 16살 여동생 세나를 고택으로 불렀습니다. 세나는 조나의 큰아들과 나이가 비슷하여 2주의 여름 휴가를 화목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다 7월 11일 아침, 조나는 승용차를 운전하여 큰아들과 둘째 아들을 공항으로 보내고 헬스장에 가서 2시간 동안 고용한 개인 트레이너와 같이 운동하였습니다. 그가 자리를 비우는 동안 고택에 그의 여자친구 레베카와 레베카의 여자친구의 여동생 세나, 그리고 그의 6살 아들 맥스만 있었습니다. 하필 사고는 이때 발생했습니다. 여동생 세나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그녀의 드라이어가 고장나서 2층에 있는 언니에게 드라이기를 빌리러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맥스는 2층 복도에서 아동용 스쿠터를 타며 뛰어다녔는데 이때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언니의 침실에서 드라이어를 찾고 있는 샤나는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들려 바로 뛰어나와 봤지만 맥스는 보이지 않았고 2층의 천장에 있는 유리 샹들리에의 절반만 천장에서 흔들리고 있는 걸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층으로 들여다봤는데요. 어린 맥스가 꼼짝하지 않고 1층 바닥에 엎드려 있으며 주위에는 깨진 유리와 스쿠터가 있었습니다. 겁에 질린 여동생은 바로 언니 레베카에게 달려가 아이가 2층에서 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여동생의 말을 듣게 된 레베카는 깜짝 놀라 덜덜 떠는 목소리로 동생에게 경찰에게 신고하고 구급차를 부르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맥스 옆으로 다가가 응급조치를 해보았지만 구급대원들이 도착할 때까지 맥스의 호흡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맥스는 바로 근처에 있는 어린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응급실 의사는 맥스의 뇌가 손상됐다고 알려줬습니다. 뇌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고 반사신경이 상실하여 뇌파가 거의 없으며 인공호흡기로만 호흡할 수 있으며 호흡기를 빼면 바로 숨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응급처리와 동시 경찰은 아이의 부모님께 연락하였습니다. 연락받은 아이의 아버지 조나는 바로 헬스장에서 병원으로 갔고 아이의 엄마 디나도 얼마 안 돼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둘은 아이의 곁에서 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적을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이때 고택에서는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많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여 수사하고 있었으며 충격에 빠진 레베카는 경찰 앞에서 울고불고하여 경찰은 할 수 없이 그녀에게 진정제를 주입하여 진정하게 만들었습니다. 레베카의 16살 여동생은 맥스를 구하다가 유리에 다리를 다쳐 병원으로 실려가 봉합을 해야 했습니다. 다친 맥스를 돌봐야 했기에 조나는 멀리 있는 남동생 아담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전처 쌍둥이 여동생 니나를 부르며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튿날 남동생 아담이 도착한 후 조나는 동생을 게스트룸에 거주하여 레베카를 도와 집안일을 처리하며 경찰 조사에 협조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전처의 여동생 니나는 병원 근처에 있는 호텔에 거주하여 병원 관련 일을 돕게 했습니다. 사건에 관련된 캐릭터가 많은데요.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고택의 주인은 조나와 그의 젊은 여자친구 레베카입니다. 그리고 추락사고를 당한 남자아이 맥스와 그의 어머니 디나입니다. 좌측에 있는 사람은 전처 다니이고 우측에 있는 사람은 전처의 쌍둥이 여동생 니나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조나의 남동생 아담입니다. 경찰이 현장 조사를 할 때 조나의 여자친구 레베카는 진정제를 많이 맞아 약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머리를 잡고 몸을 앞뒤로 흔들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떡해? 그녀는 날 가만두지 않을 거야. 여기서 그녀는 아이의 친모이자 조나의 전처 디나였습니다. 디나는 자신의 이혼 원인 제공자가 레베카라고 생각하여 레베카를 증오했었습니다. 그리고 성격이 사나워 레베카와 말다툼했을 뿐만 아니라 몸싸움까지 벌였습니다. 다행히 곁에 말리는 사람이 있어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레베카가 디나의 아들을 돌보다 다치게 만들었으니 얼마나 분할지는 다들 상상이 가겠죠. 디나는 병원에서 아들의 처참한 모습을 보고 바로 경찰로 달려가 이게 레베카가 한 짓이라며 아들 맥스를 해치는 방식으로 자신을 보복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처음 그녀의 말을 들은 경찰은 그녀가 너무 분해 아들의 사고를 받아들이기 힘들어 남 탓을 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단순히 레베카를 때리고 싶어 찾은 이유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다 경찰 조사 후 사건은 진짜 단순 사고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우선 아이의 신장인데요. 사건 과정을 도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맥스의 신장과 난간의 높이를 보시면 맥스가 기어올라야 했으며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이가 떨어진 곳에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또 여동생이 진술한 아이가 복도에서 아동용 스쿠터를 타다 너무 빠른 속도의 난간에서 떨어진 것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사고 당시 2층 통로에는 두 건 카펫을 깔고 있어 스쿠터가 빠른 속도로 추락한다는 것은 더욱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리고 스쿠터와 난간의 유일한 충돌 흔적은 스쿠터의 바퀴에 있었는데요. 만약 그가 난간에 부딪히게 된다면 손잡이나 범퍼가 접촉이 돼야 하는데 어떻게 바퀴가 부딪히게 됐을까요? 이건 누군가가 일부러 스쿠터를 아래층으로 던져 추락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등에는 아주 이상한 칠자 모양의 상처가 있었습니다. 또 아이가 바닥에 있는 모습 관련 레베카와 여동생 세나의 증언도 달랐습니다. 여동생 세나는 아이의 얼굴이 아래로 되어 엎드려 있었고 언니가 그에게 인공호흡을 할 때 그를 누운 자세로 바꿨다고 말했지만 레베카는 아이가 처음부터 누워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상처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만약 남자아이가 고택 2층에서 스쿠터를 타다가 1층으로 추락하여 등이 바닥을 치게 되면 등에는 칠자 모양이 아니라 등 전체에 멍이 있어야 하겠죠. 칠자 모양은 분명 아이가 난간에서 등을 대고 있었을 때 누군가가 그를 밀어 멍들게 한 것 같았습니다. 사건 현장에 있었던 세 사람 중 레베카의 여동생 세나는 이튿날 바로 미주리에 있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자기의 증언이 맞다고 말하며 아이가 발을 헛디뎌 추락하게 된 거라고 언니와 본인은 무관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여동생의 키와 몸무게도 맥스를 2층에서 1층으로 던지기에는 불가능했습니다. 증거도 부족하고 동기도 없으며 세나가 미성년자라 경찰은 결국 간단한 신문만 하고 그녀를 보냈습니다. 중상을 입은 맥스는 결국 의식 회복을 하지 못하고 병원에서 숨지게 됐습니다. 경찰은 사건의 다른 목격자인 레베카에게 다시 신문을 하려고 했지만 모두를 놀라게 한 일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사건 발생 이틀 후 그녀는 고택에서 숨지게 됐습니다. 그것도 아주 이상한 자세로 말입니다. 그녀가 숨질 때 알몸이었고 방문 위에는 두 줄의 글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그를 살렸다. 넌 그녀를 구할 수 있는가? 옆집 이웃은 레베카가 숨지기 전날 이상한 현상을 목격했었다고 말합니다. 자정 이후 고택에서 조명이 켜지면서 아주 큰 음악 소리가 들렸는데요. 어렴풋이 여자가 살려달라는 외치는 소리도 있었습니다. 옆집 사람이 고택으로 다가가 상황을 살피려고 하자 조명은 꺼지고 음악 소리는 없어졌습니다. 그로부터 고택에서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잦아졌습니다. 귀신의 집을 구경하러 온 사람뿐만 아니라 눈앞에는 전문 영매가 세상 뜬 사람의 넋을 부르고 있으며 목사도 십자가와 성수를 들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몇몇 사람은 고택으로 들어가려고 여러 번 시도도 했습니다. 뜻밖의 사건으로 인해 고택은 작은 도시의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귀신이란 어처구니 없는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크게 울리는 음악은 피해자의 외침을 가리기 위해 일부러 켜진 걸로 추정되며 사건 당일 저녁 보안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것과 대문과 창문이 온전하여 경찰은 그날 저녁 피해자와 같이 고택에 있었던 조나의 남동생 아담을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였습니다. 잘생기고 부자인 형과 달리 아담은 아주 평범하게 생겼으며 내성적이고 단연간 바다에서 선원으로 지내 50세가 넘어서도 솔로였고 한 주택에 방 한 칸을 임대하여 집주인과 같이 살았습니다. 아담은 경찰에게 사건 발생 당일 아침 6시쯤 세수를 하고 아이의 추락 사건 때문에 요리사가 출근하지 않아 음식을 준비하려고 내려갔는데 뒷뜰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안방 2층 발코니에 레베카가 알몸으로 걸려있는 걸 목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깜짝 놀라 뜰에 있는 테이블에 올라 밧줄을 끊고 그녀를 얼른 내려놓았으나 그때 레베카는 이미 숨졌다고 합니다. 그는 바로 그녀에게 인공호흡을 시도했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어 바로 객실로 돌아가 경찰에게 신고하였습니다. 얼마 안 돼 경찰은 고택에 도착하여 현장을 봉쇄한 후 수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바닥에 붉은 액체가 묻은 도구와 문에 적힌 이상한 글자 등을 사진으로 찍어 증거 서류로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는데요. 경찰은 가장 중요한 걸 방치하였습니다. 바로 숨진 레베카였습니다. 그녀는 알몸으로 잔디밭에 눕혀 있었는데 위에는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은 채 있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고택에서 또 한 사람이 숨지게 됐다는 소식이 도시 곳곳에 퍼져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옆집 사람은 지붕에 서서 고택을 신기하게 바라보고 지나가던 행인은 울타리 사이로 그녀의 알몸을 바라보았습니다. 무더운 7월에 숨진 레베카는 13시간 동안 실외에 방치됐고 해질 무렵 법의학 의사가 현장에 도착하고서야 실험실로 이동하여 부검을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증거가 훼손되어 현장에서 그녀의 몸에서 발견한 DNA는 온갖 DNA로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건 그중 아담의 DNA는 없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아담이 레베카를 껴안아내릴 때 그리고 레베카에게 인공호흡을 할 때 DNA 흔적이 남아야 하는데 어떻게 그녀의 몸에 아담의 DNA만 없었을까요? 이건 분명 그가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경찰이 질문하자 본인은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며 거짓말 탐지기까지 요구하였습니다. 이상한 게 3번의 테스트를 진행했지만 결과는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동일한 문제를 여러 번 물을 때마다 결과가 달라졌습니다. 사실 거짓말 탐지기는 수사의 참고용일 뿐 정식 증거로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아담의 범죄 동기도 없고 또 평상시 레베카와 사이가 좋아 조카가 숨진 걸 알고서 그녀를 탓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녀의 잘못이 아니라며 함께 슬퍼하는 레베카를 위로하여 경찰은 바로 그를 용의자 혐의에서 배제하였습니다. 그럼 가족이 용의자가 아니라면 외부인이 저지른 범죄라는데요. 사실 고택 대문의 비밀번호는 레베카와 아담 외에는 집주인 조나만 알고 있었습니다. 조나의 전처 디나는 아들이 숨진 게 레베카 때문이라고 했지만 사건 당일 병원에서 밤새 아들의 곁을 떠나지 않아 완벽한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누군가가 조나의 전처가 고택 대문 앞에 있는 모습을 목격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조사 결과 전처의 쌍둥이 여동생이었습니다. 디나의 여동생은 그날 저녁 고택으로 가서 레베카와 따지려고 했는데 한참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응답하지 않아 그냥 떠났다고 했습니다. 사건은 다시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되어 경찰은 현장을 다시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저택이 너무 웅장하여 경찰은 레베카가 목맨 발코니와 침실을 위주로 조사하였습니다. 사건과 관련된 모든 물증이 전부 침실과 발코니에서 발견되어 경찰은 이곳이 제일 현장으로 추측하였습니다. 침실에는 침대가 있었는데요. 사실 레베카가 평상시 자는 침실이 아니었습니다. 조명이 좋아 스튜디오로 개조하여 평상시 레베카만 들렀습니다. 그리고 문 위에 있는 글씨는 바로 작업실의 물감과 펜으로 적은 거였습니다. 하지만 방 안과 발코니에는 레베카의 흔적만 있을 뿐 다른 사람의 지문, 발자국 또는 DNA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흔적이 없다는 건
과연 그녀가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었다는 말일까요? 그녀의 가족은 레베카가 낙관적이고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서 절대로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 저녁 10시쯤에도 레베카는 부모님과 여동생이랑 통화한 적이 있는데요. 이상한 낌새는 없었습니다. 법의학 검정에 따르면 레베카가 숨진 시간은 자정 12시에서 새벽 2시 사이입니다. 몇 시간 만에 그녀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건 사람들의 의심만 샀을 뿐이죠. 그리고 그녀가 본인 스스로 두 발과 손목을 뒤로 묶고 입에도 티셔츠를 물고 스스로 목을 매달렸다는 건 너무나도 말이 안 됐습니다. 사람들이 질문하자 경찰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하며 법의학 전문가를 초대하여 해석했습니다. 전문가는 일부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때 본인이 본능적으로 손으로 밧줄을 당기는 걸 방지하기 위해 손목을 묶는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녀는 왜 발목까지 묶었을까요? 그리고 그녀는 왜 알몸으로 세상을 뜨는 선택을 했을까요? 전문가는 일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죄책감 때문에 솔직한 모습으로 미안한 사람을 대면하려고 그러기도 한다고 답했습니다. 여기서 미안한 사람은 남자친구의 아들 맥스였습니다. 사실 알몸으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은, 특히 밧줄로 목매는 사람들은 전부 밀폐된 사적인 공간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럼 레베카는 왜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발코니에서 몸을 던졌을까요? 전문가는 뒷뜰도 밀폐된 공간이라고 답했습니다. 사람들은 또 침실문에 적힌 그녀가 그를 살렸다. 넌 그녀를 살릴 수 있어? 말의 뜻도 물었습니다. 전문가는 이건 그녀가 자기의 목숨으로 구원을 받고 싶은 거라고 하며 여기에서 너는 하나님을 뜻하는 거고 아마 그녀가 남긴 유서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또 유서의 필체는 왜 피해자의 필체와 다르냐고 물었습니다. 전문가는 손으로 쓰는 것과 붓으로 쓰는 필체가 다르다고 답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전문가의 해석과 사건 현장에 타인의 DNA가 없다는 이유로 분명 의문점은 많은데도 경찰은 레베카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결론 내어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그리고 레베카의 사건뿐만 아니라 조나의 어린 아들 맥스의 사건도 이 외의 사건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런 결론은 두 피해자의 가족을 설득할 수 없었습니다. 맥스의 어머니와 레베카의 부모는 전부 자신의 아이가 억울하게 숨졌다며 최고의 변호사와 개인 탐정을 고용하여 경찰이 사건을 다시 조사하기를 바랬는데 경찰은 새로운 증거가 있음에도 두 사건의 재조사를 거절하였습니다. 레베카의 부모는 딸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7년간 끊임없이 노력하였으며 경찰이 계속 심사를 거부하자 그들은 민사소송으로 조나의 동생 아담이 딸을 숨지게 했다며 배상 요청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언급해야 할 점은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이 다르다는 겁니다. 민사소송 때는 배심원이 무조건 있어야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범죄에 대해 판결을 하지 않으며 검사와 변호인 모두가 동의하는 한두 가지의 문제에 대해서만 판단하여 유무죄를 선고하는 건데요. 민사법원에서 유죄로 판결되어도 그냥 벌금만 내면 됐습니다. 레베카의 민사소송에서는 배심원이 있어 양측의 동의하에 12명의 배심원이 구성됐습니다. 배심원이 판단해야 할 건 피고인이 레베카에 대해 부적절한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그 부적절한 행동이 레베카를 숨지게 했는지입니다. 레베카의 부모는 법의학계에서 가장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건을 참여한 적이 있는 베르너 스피츠를 섭외하였습니다. 그는 O.J. 심슨의 민사소송 사건에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마틴 루서 킹과 존 F 케네디의 사건도 직접 참여하였습니다. 그는 몇십 년간 법 이야기를 해오며 때로는 정의를 위해 대변했고 또 때로는 악마를 위해 변호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레베카 사건에 투입한 건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샌디에이고 경찰서에 대한 보복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보복이든 피해자를 위한 정의든 그가 법정에 등장하자마자 사건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레베카의 부검 결과에 숨진 이유가 질식으로 적혀 있었지만 그녀의 목이 부러지지 않았다는 걸 지적하며 사실 사람이 사건 현장의 발코니에서 뛰어내리게 되면 경추는 충격에 바로 부러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이건 레베카가 숨진 후 누군가가 그녀를 밧줄에 매달라
스스로 매달린 것처럼 위장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사건 현장을 재현하기 위해 레베카와 똑같이 생긴 더미를 가져왔는데요. 언뜻 보면 실제 사람 같아 배심원의 요구하에 법정에서는 더미의 옷을 입혀 사건을 재현하였습니다. 레베카가 매달려 있을 때 그녀는 바닥과 68cm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아담의 진술에 의하면 그는 뒷뜰에 있는 테이블을 이용해야 밧줄을 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변호사의 키는 아담보다 8cm나 작았는데요. 까치발만 하면 밧줄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건 테이블을 사용할 필요도 없었으며 오히려 테이블을 사용하면 사람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아담이 테이블 위에 서서 밧줄을 끊었다면 피해자는 바로 바닥에 떨어졌을 테고 만약 숨이 붙은 상태였으면 오히려 2차 피해를 주는 거였습니다. 그럼 테이블을 올라간 이유는 딱 한 가지인데요. 범인을 도와 레베카를 발코니에 매달아 놓는 겁니다. 그리고 밧줄의 매듭입니다. 베르너 스피츠는 레베카의 손과 다리를 묶은 매듭은 선원의 매듭이라고 말했습니다. 선원이 흔히 사용하는 보트를 부두에 묶는 매듭이었습니다. 레베카처럼 선원 생활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그 매듭을 그렇게 깔끔하고 단단하게 묶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 아담은 30년간 배를 탔기 때문에 이런 매듭 방식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면 두 가지의 매듭 방식이 유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침대 머리에도 매듭이 묶여 있었는데요. 일반인들이 더욱 묶을 수 없는 어려운 매듭이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다른 곳에서 참변을 당한 뒤 발코니에 매달리게 된 거라면 안방과 발코니에 범인의 지문, 발자국, 그리고 DNA가 없다는 건 설명할 수 있었죠. 그리고 사건이 발생한 현장이 아니었으므로 범인은 그냥 침실과 발코니에 있는 몇몇 흔적만 처리하면 됐습니다. 특히 안방에서 발코니를 통과하는 문의 손잡이에서는 아무런 지문이 없었는데요. 없다는 건 그 자체가 이상했습니다. 매일 사용하는 손잡이에 지문이 없다는 건 누군가가 지문을 지웠다는 겁니다. 그럼 피해자는 어디에서 참변을 당한 걸까요? 변호인은 경찰이 안방의 욕실 바닥에서 미세한 붉은 자국을 발견하게 됐는데 법의학 검정 결과 그 당시 피해자가 생리기한에 흘린 자국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현장에서 발견한 도구의 손잡이에도 피해자의 붉은 흔적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담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날카로운 도구로 자결을 하려고 했는데 결국 마음을 바꾼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여자가 어떻게 자신의 생리를 처리하지 않고 본인의 생리가 묻은 손으로 여기저기를 만지고 다닐까요? 검찰은 범인이 피해자와 강제로 관계를 맺을 때 도구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또 이런 변태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정상적인 남녀의 친밀한 행동을 할 수 없으며 피해자에게 미련이 있는데 본인이 얻지 못해 망치기로 결정한 거였다고 했습니다. 마침 52세 아담은 수십 년의 선원 생활에 여자와 사귄 적이 없었습니다. 모든 게 추측이었지만 아담의 변호인은 벌떡 일어나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도 사건이 형사사건이 아니라며 피고인에 대해 생리와 심리적 검사 요구를 기각했습니다. 레베카 부모가 찾은 법의학 전문가와 샌디에이고의 법의학계에 어떤 증오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번 재판만으로 그는 완전 승리를 하였습니다. 심지어 최종 변론을 진행하기 전에 그의 손에는 아직 제출하지 못한 12페이지가 되는 검사 보고가 있었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치열한 변론 끝에 드디어 심사원이 판결할 때가 됐습니다. 형사법원의 비전문적인 배심원과 달리 이번 민사소송의 배심원은 매우 전문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밤을 새며 사건을 의논했을 뿐만 아니라 법정으로 사건 관련 3개의 물증에 대한 검사 보고를 요구하였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의 안방에서 발견한 여자의 팬티. 두 번째, 침실 욕실에서 발견한 붉은 액체가 묻은 화장지. 세 번째, 저택 지하실의 계단에서 발견한 실리콘 장갑이었습니다. 신기한 게 3개의 물증이 물증 리스트에 적혀 있었지만 형사소송 당시 검찰 측과 변호인들은 재판에서 전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민사소송의 배심원이 이 사항을 발견하여 증거물의 검사 보고를 요청했지만
법원에서는 형사사건 재판이 끝나 배심원의 요청을 기각하였으며 배심원에게 다른 추가 물증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정보를 제공할 수 없으며 양측에서 제공한 단서만 참고하여 판결하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배심원은 토론 끝에 법원에 본인들의 결론을 발표하였습니다. 피고인 아담이 레베카에 대해 부적절한 행동을 했습니까? 네, 했다고 판단됩니다. 그 부적절한 행동이 레베카를 숨지게 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법정에서는 아담이 레베카가 숨진 거에 책임이 있고 그녀의 가족에게 500만 달러, 하나로 약 65억 원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하며 16만 7천 달러, 하나로 약 2억 2천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물론 모든 금액은 부자인 그의 형, 조나가 지불하였습니다. 돈을 써서 처벌을 피하려고 한 거죠. 하지만 정말 돈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레베카 부모의 목적은 민사소송을 통해 형사소송을 다시 진행하는 거였습니다. 그럼 민사소송에서 아담이 유죄로 판결되었는데 형사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을까요? 사실 아주 어려웠습니다. 일단 형사소송이 끝난 지 오래됐고 경찰은 여전히 레베카의 사건 보고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결론을 정정하지 않아 형사사건은 영원히 재판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나의 전처 디나도 사람들이 의심하는 용의자인데요. 사람들은 그녀가 사건 당일 조나의 동생 아담을 도와 레베카를 해쳤다고 추측하였습니다. 레베카의 몸에서 발견한 흔적은 심리학자의 분석으로 범인이 피해자에 대해 많이 증오했을 뿐만 아니라 여자일 가능성이 높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필체도 디나의 필체와 비슷했고 넌 그녀를 살릴 수 있어? 중에 너는 조나를 의미한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레베카가 자기의 남편을 빼앗고 아들을 숨지게 한 거라고 증오했을 뿐만 아니라 전 남편도 미워했습니다. 하지만 조나의 전처는 사건 당일 조나와 함께 병원에서 아들을 지킨 거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이것도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조나의 전처의 여동생이 사건 당일 저녁 고택으로 갔었는데요.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없어 호텔로 돌아갔다고 했지만 사실 그녀의 알리바이를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언니와 생긴 것뿐만 아니라 체형도 비슷했습니다. 그냥 머리색만 달랐는데 사건 당일 저녁에 서로의 머리색과 같은 가발을 써서 전처 디나는 고택으로 가서 아담과 같이 레베카를 해쳤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추측은 다소 억지스러웠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었습니다. 알몸으로 손목과 발목을 묶은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추측도 할 수 있는데 뭐가 안 됐을까요? 어쨌든 경찰이 사건을 재수사하는 걸 거절하여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지는 지금까지도 미제 사건으로 남겨 있습니다. 그리고 고택은 어떻게 됐을까요? 고택에서 악성 사건이 발생하고 6년 만에 1,490만 달러, 하나로 약 194억 원으로 판매됐습니다. 새 주인이 누군지와 그가 고택을 구매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고택 안의 기이한 현상은 계속 유지될 거고 고택은 결국 전설로 남게 되겠죠.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사건 소개 전 우선 CCTV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딸을 데리고 셀프 드라이브 여행을 하다가 휴게소에 들려 딸에게 음료수를 사주는 모습 같지 않나요? 만약 이 빨간 옷을 입은 남자가 변태 악마고 옆에 있는 어린 소녀는 그가 납치한 인질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납치범과 인질이 왜 사이좋게 편의점에 나타났을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은 2005년 미국을 충격에 빠뜨린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아이다호주 북서부의 쿠테네 카운티 내 코달렌시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코달렌은 야외 여행과 하이킹을 즐기는 사람이 자주 들리는 곳이었습니다. 코달렌은 길게 뻗은 90번 고속도로가 이어져 있어 워싱턴주와 몬태나주 사이를 오갈 수 있어 교통도 편리했죠. 코달렌은 풍경이 아름답고
살기도 좋고 여행하기도 좋은 도시입니다. 2005년 5월 16일 평범한 월요일이었어요. 경찰서로 한 남자의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남자는 본인이 로버트라고 밝히며 오후에 옆집에 갔었는데 현관문과 문틀 사이에서 붉은 자국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확인하기 위해 문을 두드렸지만 응답하는 사람이 없어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바로 인근의 순경을 현장으로 파견하였습니다. 사건 현장은 코달렌시의 동쪽에 있었어요. 도시 중심부에서 약 17km가 떨어진 울프로치라는 교회에 있는 아주 평화로운 단독주택 단지였습니다. 사건 발생한 곳이 바로 이 주택단지의 한 주택이었습니다. 주택의 문 앞에는 무성한 풀밭이 있었고 한쪽에는 집주인이 울타리로 친 휴식과 식사를 할 수 있는 쉼터가 있었습니다. 쉼터에는 나무로 만들어진 2개의 테이블과 벤치, 야외 그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쉼터 앞에는 픽업 트럭이 주차되어 있었고 주택 뒤에는 관목이 있었습니다. 더 멀리는 언덕과 숲이 있었죠. 현장에 도착한 경찰 중 한 명은 이 가정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집주인은 브렌다 그린이라는 40세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37세의 남자친구 마크 맥켄지와 전남편과 낳은 13살 큰아들 슬레이드, 9살 아들 딜런과 8살 딸 샤스타, 3명의 아이와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매일 순찰할 때 그들의 집 앞을 지나게 돼서 브렌다 가족에 대해 비교적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주인 브렌다는 전업주부로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고 마크는 스테인리스 제조 공장에서 일하고 있어 매일 워싱턴주 스포켄에 있는 공장으로 출근하여 평일 낮에는 거의 볼 수 없었습니다. 순경은 아이들과 아주 친했었죠. 둘째 아들 딜런은 늘 여동생과 문 앞에서 놀고 있어 경찰 아저씨를 볼 때마다 반가워하며 인사하였습니다. 평상시 매우 활기찬 집이 그날따라 아주 조용했어요. 두 순경이 집 문 앞으로 다가가자 제보자가 얘기한 붉은 흔적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들은 주택 뒷문으로 돌아가 상황 파악을 했는데요. 뒷문이 열려 있었으며 현관문과 똑같은 붉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게 된 경찰은 안전을 위하여 경찰서에 지원 요청을 하였습니다. 지원 경찰은 도착하자 2팀으로 나눠 한 팀은 뒷문을 지키고 한 팀은 앞문을 열어 방 안으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앞문은 닫혀 있지만 잠겨 있지는 않았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간 후 거실 바닥에서 길게 긁혀 있는 붉은 흔적을 발견하였는데요. 방 안으로 들어갈수록 더 많은 흔적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다 누워있는 성인 여성 1명, 미성년 소년 1명, 그리고 성인 남성 1명을 발견하게 됐는데요. 그들은 전부 바닥에 엎드린 자세에 두 손은 뒤로 묶여 있었고 뒤통수는 심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범인은 성인 남성에게 원한이 있었던 것 같았어요. 성인 남자의 상처는 가장 심했었는데요. 머리는 여러 번 맞아 변형됐습니다. 그들은 한 사람의 머리가 다른 사람의 발과 이어져 세 사람은 아주 기이한 U자 모양으로 됐습니다. 이 가족과 친분이 있는 경찰은 세 사람이 여주인 블렌다, 큰아들 슬레이드의 남자친구 마크라는 걸 바로 알게 됐습니다. 경찰은 집 전체를 샅샅이 뒤져서 수사하였는데요. 9살 아들 딜런과 8살 딸 샤스타를 찾지 못했습니다. 두 남매는 도대체 어디에 갔을까요? 현장 확인 결과 남매의 침실은 집안 전체에서 붉은 흔적이 거의 없는 가장 깨끗한 곳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사건 과정을 목격하게 되어 집 위에 있는 숲으로 탈출한 게 아닐까 했는데요. 수사 결과 집 부근에 있는 숲과 관목에 아이들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범인에게 납치됐을 가능성이 아주 높았습니다. 경찰은 바로 엠보 경고를 발령하고 FBI의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쿠테네 카운티 내 FBI와 현지 경찰은 수사팀을 구성하여 실종된 두 아이를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FBI는 우선 자매의 친아버지와 연락하여 그가 아이들과 함께 있는지 확인하고 또 피해자의 친구와
이웃을 상대로 신문하였지만 역시 아무런 단서를 얻지 못했습니다. 근처 이웃의 진술에 의하면 마지막으로 그들 가족을 만나게 된 시간은 사건 발생 전날 저녁이었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5월 15일 저녁인데요. 주말이었어요. 브렌다는 집에서 친구와 이웃을 초대하여 BBQ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집 밖에 있는 쉼터에서 바베큐를 먹으며 즐기고 있었어요. 저녁 10시쯤에야 파티가 끝나고 다들 귀가했는데요. 그때까지 사람들은 이상한 게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들이 일가족을 마지막으로 본 장면이었습니다. 경찰은 샤스타와 딜런을 찾는 전단지를 쿠테네 카운티 내 골목 곳곳에 붙였습니다. 모든 라디오와 TV 방송국에도 남매를 찾는 공고를 반복하여 재생하였어요. 그리고 길가에 있는 거대한 광고판도 바로 남매의 사진과 정보로 교체됐습니다. 사건 발생하고 얼마 안 돼 코달렌시의 거의 모든 사람이 아이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인근에 있는 산과 강변을 수색하며 자원봉사자들은 집집마다 대문을 두드리며 아이를 본 적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한동안 아이들의 실종과 비참하게 세상을 뜨게 된 브렌다 가족은 미국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사건 현장에는 많은 흔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범인을 지적할 수 있는 유력한 단서는 찾지 못했습니다. 지문과 발자국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건 범인이 극도로 무자비했으며 아주 교활하여 경찰의 조사를 피했을 뿐만 아니라 전과자일 가능성도 높았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범인 관련 단서를 찾지 못하여 피해자의 사회적 관계를 조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참혹한 현장을 통하여 경찰은 범인의 동기가 증오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하였어요. 의심되는 첫 번째 사람은 브렌다의 전 남편 스티브였습니다. 브렌다와 스티브는 1986년에 결혼하여 2001년에 이혼하였습니다. 15년의 결혼 생활에 그들은 총 5명의 자녀를 낳았는데요. 브렌다와 같이 사는 자녀 3명 외에 성인이 되어 독립한 2명의 아들도 있었습니다. 브렌다의 친척과 지인의 진술에 따르면 스티브와 브렌다의 관계는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특히 자녀의 양육권과 교육 문제로 많이 다퉜었죠. 결국 FBI는 스티브의 휴대폰과 컴퓨터를 수색하여 사건 당일 스티브의 집에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스티브는 바로 용의자에서 배제되었어요. 경찰은 또 성인이 된 스티븐과 브렌다의 두 아들 제시와 벤치의 알리바이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둘은 전부 전과자였습니다. 하지만 사건 발생 시 제시는 도둑으로 교도소에 있었고 벤츠도 알리바이를 제공하여 그들도 용의자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사건 수사에 아무런 진도가 없을 때 부검실에서 그나마 좋은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DNA 검사 결과 현장에서 발견한 모든 빨간 흔적은 전부 큰아들 슬레이드 것이었습니다. 샤스타와 딜런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3명의 피해자의 상처는 모두 양뿔 망치로 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범인은 망치로 여러 번 내리쳐 그들을 숨지게 했죠. 피해 시간은 2005년 5월 16일 새벽이었어요. 가장 먼저 숨지게 된 사람은 마크였고 바로 이어 브렌다와 슬레이드가 숨지게 됐습니다. 집안 곳곳에 슬레이드의 흔적만 있는 건 슬레이드가 숨지기 전 의식이 흐릿할 때 집안을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야 엄마의 곁에 넘어진 것으로 추측됐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두 남매가 납치됐을 때 무사했다는 겁니다. 그럼 아이들만 납치하면 되는데 왜 다른 가족을 숨지게 했을까요? 그리고 납치하려면 학교나 버스 정류장 같은 곳에서 납치할 수 있는데 왜 꼭 그들은 집으로 갔을까요? 경찰은 범인이 하는 짓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경찰서의 한 라인은 터지도록 울려댔지만 대부분은 쓸모없는 단서였습니다. 아이들이 납치된 지 3일이 지났는데 사건 조사는 완전히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사실 경찰은 그들이 조사하고 있는 사건이 보통 납치 사건이 아니라는 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모든 사람이 두 아이를 찾고 있을 때 누구도 빨간색 지프 그랜트 체로키가 90번 주간 고속도로에서 달리고 있는 걸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승용차 뒷좌석에는
손발이 묶여 있고 입이 막힌 두 아이가 있었습니다. 운전하고 있는 사람은 낯선 남자였어요. 그는 승용차를 운전하여 몬태나주를 지난 후 외진 깊은 산속으로 갔습니다. 운전하고 있는 남자의 이름은 조세프 에드워드 덩컨 3세인데요. 악마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1963년 2월 25일에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포트 그레그의 한 가정에서 2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이곳은 미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군사기지이자 미군 육군 사령부의 소재지였어요. 그의 아버지 조셉 에드워드 덩컨은 직업 군인이었고 어머니 리리안 메이는 전업주부였어요. 일가족은 아버지의 직업 때문에 매년마다 이사해야 했습니다. 항상 아버지가 발령된 곳으로 따라가야 했죠. 덩컨은 어릴 적부터 성적만 나빴을 뿐만 아니라 성질이 아주 고약하여 동물과 친구를 자주 괴롭혔습니다. 그러다 덩컨이 15살 때 온 가족이 워싱턴주 터코마시로 이사가게 됐는데요. 그는 한 소년을 위협하여 그에게 몹쓸 짓을 하였습니다. 덩컨이 너무 무서웠는지 소년은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덩컨은 훔친 승용차를 운전하여 드라이브하다가 체포됐습니다. 판사는 그의 나이가 어려서 그를 타코마에 있는데 디슬린의 소년 목장으로 보내어 정신과 의사도 배정해줬습니다. 판사의 의도는 그를 도와주는 거였어요. 하지만 덩컨은 선천적으로 악덕하여 자랑스러운 말투로 심리의사에게 소년들에게 몹쓸 짓을 하는 게 너무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16살밖에 안 됐는데 그에게 피해받은 자는 13명에 달했습니다. 덩컨이 어떻게 석방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얼마 안 돼 그는 또 범죄를 일으키기 시작하였습니다. 1980년 터코마로시에 거주하고 있을 때 그는 이웃의 집에 침입하여 사격도구를 훔쳐 한 남자아이를 납치하여 그에게 몹쓸 짓을 했습니다. 피해자 남자아이는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덩컨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감옥의 정신과 의사는 그가 사이코패스이자 어린 남자에게 정욕이 있는 변태라고 결론을 내려 그에게 장기간의 치료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14년 후 그는 감옥에서 우수수감자로 선정되어 보석으로 풀리게 됐습니다. 사실 덩컨 같은 사이코패스는 감옥 생활을 하거나 세상을 뜨지 않으면 그의 범행은 영원히 멈출 수 없었습니다. 1997년 4월 캘리포니아 보몬트에 사는 10살 소년 앤서니 마이클 마르티네스가 집 앞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었어요. 이때 한 명의 낯선 남자가 소년들에게 다가와 고양이를 잃어버렸는데 누가 대신 찾아줄래? 찾게 되면 $10를 줄게 라고 아이들을 유혹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소년들에게 거절당했어요. 거절당하자 남자는 화를 내며 갑자기 한 손으로 앤서니를 끌어안아 승용차에 던졌습니다. 아이들이 겁을 먹어 멍하니 있을 때 그는 바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현장을 떠났습니다. 앤서니가 납치된 지 2주 후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약 80km 떨어진 인디오시에서 앤서니를 발견하였습니다. 그의 양손은 테이프로 묶여져 있었고 생전에 몹쓸 짓을 당했습니다. 경찰은 아이들의 증언을 통하여 범인의 몽타주를 만들어냈고 그가 1986년 크라이슬러 뉴요커 세단을 운전하고 있는 것과 앤서니를 묶는 테이프에서 한 조각의 오른쪽 지문을 추출했지만 그 당시 기술과 정보 보급이 좋지 않아 범인을 바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그 범인은 덩컨이었습니다. 1997년 8월 27일 덩컨은 가석방 조건을 위반하여 체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감옥 생활도 그를 오래 가두지 못했어요. 3년 후 2000년에 덩컨은 다시 한번 우수수감자로 감형받아 출소하게 됐습니다. 그가 감옥을 나왔을 때 누군가가 덩컨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덩컨의 남자친구 리차드 와크맨이라는 내과 의사였습니다. 그는 노스다코타주의 파고시에 살고 있었어요. 기사의 보도에 따르면 둘은 90년대부터 서로를 알게 됐으며 게이바와 초복바를 즐겨 다녔습니다. 그리고 덩컨이 감옥에 가도 서로 둘의 연락은 끊기지 않았습니다. 사실 덩컨이 3년 만에 출소하게 된 건
리차드의 덕이었습니다. 의사의 직업을 가진 리차드는 부자였습니다. 그는 덩컨을 위해 최고의 변호사를 고용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전과 있는 사람이 다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최고의 변호사를 구하지 않으면 아마 평생 감옥에서 지내야 했어요. 2000년 7월 14일 덩컨이 출소하자 리처드는 그에게 판고시로 가는 기차표를 사줬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덩컨은 판고시에서 거주하게 됐습니다. 그는 사우스다코타 주립 대학에 입학하여 컴퓨터 과학 학사 과정을 공부하였습니다. 리처드가 덩컨의 과거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덩컨이 살고 있는 파고시의 동네 주민들은 모르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처음 덩컨을 보고 예의가 바르고 말투가 부드러운 젠틀한 사람인 줄 알고 그와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사실 그들은 인터넷에서 범죄자 기록에 본인의 집 주소만 입력하면 근처에 살고 있는 덩컨의 이름이 위에 있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덩컨은 상급 범죄자로 출소 후 3개월마다 자신의 주소를 업데이트해야 했습니다. 보안관 사무실에서도 매년 4번 그의 집으로 사람을 파견하여 조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확인은 평생 유지해야 했죠. 미국에서 다른 사람에게 강제로 몹쓸 짓을 하게 되면 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3개의 등급으로 나눴는데요. 그중 상급이 가장 심각한 단계였습니다. 이건 범죄자가 13살 이하의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몹쓸 짓을 했다는 걸 의미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소 1년 이상의 형을 받은 거라 이런 사람은 지극히 위험했죠. 상급 범죄자의 신분과 주소를 공개해야만 범죄를 감독하고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현재 치안관이 덩컨의 집을 방문하면서 그가 전과가 있다는 사실이 이 사람들에게 밝혀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몇몇 이웃은 불안감은 표현했지만 대부분 이웃은 덩컨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현지에서 여러 친구를 사귀게 됐는데요. 그중 아주 부유한 사업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덩컨은 대학에서 수업하며 아르바이트도 구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선의와 아량으로 그는 마치 좋은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2004년 1월 4일 그는 블로그를 만들어 자신의 첫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일기에서 자신을 해피조와 제트로 불렀습니다. 그는 제트가 자신의 선한 면이고 그의 마음속 악마들과 싸워준다고 적었습니다. 덩컨이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말에 대하여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제트라는 이름을 기억해주세요. 2004년 6월 해피조와 선한 제트는 덩컨의 몸에서 천천히 떠났습니다. 그리고 2005년 그들은 완전히 사라졌고 덩컨은 완전한 악마로 변신하였습니다. (2005년 3월 4일) 경찰은 덩컨을 체포하여 바로 기소하였습니다. 확인해보니 8개월 전 2004년 7월 3일에 한 남자가 미네소타주 베이컨 카운티의 한 초등학교에 몰래 침입하여 운동장에서 한 소년에게 몹쓸 짓을 하고 다른 한 소년에게도 똑같은 짓을 하려다가 사람들에게 들켜 도망쳤습니다. 미네소타 경찰은 계속하여 범인을 찾고 있었는데요. 2005년 3월에서야 덩컨이 한 짓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덩컨은 거주하고 있는 주가 아닌 다른 주에서 범행을 저지르게 되면 제재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거주지에서 73km가 떨어진 디트로이트에서 범행을 저질렀는데 결국 체포됐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상하게도 덩컨의 부자 친구가 15,000달러, 하나로 약 2천만 원의 보석금을 내자 바로 그를 석방하였습니다. 그리고 덩컨이 심판하는 날까지 어디에도 못 가게 조건을 걸었습니다. 파고시 주민들은 덩컨이 한 짓을 알고 의견이 분분하였습니다. 그들은 전에 덩컨이 좋은 사람이 되겠다는 말을 전부 거짓말인 것 같았으며 그를 무서워하며 원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주민들은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덩컨과 거리를 두기 시작하였어요. 그럼 이때 덩컨은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2005년 4월 15일 그는 괴물이 널 데리러 갈 거야 라는 게시글을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게시글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사람들은 제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네요. 하지만 저랑 친한 사람은 알 겁니다.
제가 절대 이런 짓을 할 수 없다는 걸요. 저는 아이를 좋아하는 변태도 사이코패스도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제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할 때 그들의 고통을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제가 무조건 해야 할 일을 멈추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신적 여정을 감정적으로 적었으며 다음의 범죄를 준비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덩컨 같은 악마는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 수 있었죠. 현지 월마트의 쇼핑 기록을 확인해보면 덩컨은 4월 13일에 게시글을 올리기 이틀 전 그가 투시경, 미니 캠코더, 테이프, 그리고 배터리를 구매한 적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주일 뒤 4월 20일에 보석금을 포기하고 도망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빨간색 승용차를 렌트하여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고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훔쳐 교체하였습니다. 5월 1일 그는 정식으로 강력 범죄자로 미국 전국에서 수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때 덩컨은 9살 딜런과 8살 샤스타를 목표로 납치 계획을 짜고 있었어요. 경찰은 브렌다 가족이 참변을 당하고 두 아이가 실종된 사건을 보복이라고 추측하였지만 경찰의 수사 방향은 잘못된 거였어요. 사실 덩컨은 두 남매를 납치하기 위해 이런 악독한 범죄를 저질렀던 겁니다. 그리고 브렌다 일가족을 숨지게 한 이유는 그가 사회에 대한 복수였어요. 덩컨은 샤스타와 딜런을 몬태나주의 롤로 국립공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공원은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 있는 깊은 산림이었어요. 덩컨은 산림에서 폐기된 캠프장을 범죄 장소로 정하였습니다. 두 아이는 본인들이 어떤 참변을 당할지 상상도 못했어요. 다시 사건 당일로 돌아가 봅시다. 8살 샤스타는 사건 당일 저녁부터 자신의 옷장에 누군가가 숨어 있는 것 같다고 오빠 딜런에게 귓속말로 무섭다고 속삭였습니다. 딜런은 여동생을 토닥이며 집에 엄마도 있고 오빠도 있으니 걱정 말라고 안심시켜줬습니다. 샤스타는 오빠의 위로에 곤히 잠들게 됐습니다. 몇 시간 뒤였습니다. 브렌다는 아이들을 흔들며 깨웠습니다. 브렌다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이들 보고 집에 누군가가 들어온 것 같다고 합니다. 겁에 질린 샤스타는 엄마와 오빠를 따라 거실로 갔는데요. 거실에는 검은 장갑을 낀 낯선 남자가 서 있습니다. 그의 머리에는 야시경이 있었고 손에는 사격 도구를 쥐고 있었습니다. 바로 덩컨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남자친구 마크와 큰오빠 슬레이드가 전부 바닥에 엎드려 있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들의 손발은 묶여 있었고 입도 막혀 있었어요. 브렌다는 애들 둘을 데리고 도망치려고 했지만 결국 얼마 안 돼 그녀도 굴복당했습니다. 덩컨은 겁에 질려 움직이지 못하는 샤스타와 딜런의 곁으로 다가가 아이들 보고 울지 말라고 협박하며 그들을 풀밭으로 데려가 묶어놨습니다. 어린 샤스타는 집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펑, 펑, 펑 하는 무엇을 때리는 소리와 어머니와 오빠의 흐느끼는 소리만 들렸어요. 샤스타와 딜런은 그냥 대문을 멍하니 보고만 있었습니다. 어린아이였지만 샤스타는 나쁜 사람이 엄마와 오빠를 때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갑자기 대문이 열렸는데요. 큰오빠가 비틀거리며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 뒤따라오던 덩컨은 양뿔 망치로 어린 샤스타와 딜런 앞에서 슬레이드의 머리를 치고 그를 다시 방 안으로 끌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돼 다시 나왔는데요. 그는 아이들을 풀밭에서 근처 승용차로 데려가 그들을 뒷좌석에 방치했습니다. 놀란 샤스타와 딜런은 울기만 했습니다. 오랜 시간 후 그는 승용차를 운전하다 외진 곳에 주차하였어요. 승용차의 차문이 열리자 지옥의 대문도 같이 열리게 됐습니다. 덩컨은 정신적으로도 아이들을 괴롭히기 위해 그들에게 아버지 스티브에게 편지를 쓰라고 하였어요. 샤스타는 그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 한 글자 한 글자 적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많이 보고 싶었어요. 저랑 딜런은 엄마, 마크, 그리고 슬레이드가 세상 뜬 걸 알고 있어요. 많이 슬펐어요. 제시하고 벤츠도 많이 보고 싶어요. 어쩌면 다시 만날 수도 있을 거예요.
편지에 적은 것과 같이 샤스타는 아마 아버지를 너무 많이 보고 싶을 거예요. 그녀는 자신과 오빠를 위하여 꼭 살아남을 거라고 결심하였습니다. 샤스타는 덩컨의 가정과 그의 친구에 대해 묻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덩컨의 가족과 친구 얘기를 할 때 그의 말투가 부드러워지며 샤스타와 딜런에게보다 친절하게 대하는 걸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덩컨은 차츰차츰 자신이 겪은 일들과 생각을 샤스타에게 얘기해줬습니다. 어린 샤스타는 그의 말을 전부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제트라는 이름을 기억하였습니다. 매번 덩컨이 본인을 제트라고 부를 때 말투가 특히 부드러워졌기 때문이죠. 덩컨이 외출하여 생필품을 구하러 갈 때 샤스타와 딜런은 손을 잡고 서로를 위로하곤 했어요. 샤스타는 오빠를 바라보며 꼭 오빠와 같이 살아서 이곳을 떠날 거라고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 돼 이 약속은 샤스타가 평생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됐습니다. 몇 주 후 어느 날 덩컨은 갑자기 사격독으로 딜런을 숨지게 했습니다. 샤스타가 겁에 질려 이 짐승보다 못한 악마가 오빠를 해치는 모습을 지켜보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덩컨은 아무렇지 않게 샤스타의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샤스타에게 어떻게 저 세상으로 가겠냐고 물었습니다. 딜런과 똑같이 사격도구를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목을 졸라서 숨지게 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오빠가 처참하게 당한 걸 지켜본 샤스타는 두 번째 수단을 선택했습니다. 혹시라도 덩컨이 마음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덩컨은 샤스타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샤스타가 쓰러지기 직전 온갖 힘을 다하여 제발 제트! 라고 말하자 그 말을 들은 덩컨은 바로 샤스타를 풀어주고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며 샤스타에게 넌 진심으로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이야. 진짜 못하겠어. 라고 말하였습니다. 겨우 살게 된 샤스타는 다음 날부터 덩컨을 따르며 복종하며 덩컨 보고 저 이제 가족 없어요. 아저씨랑 영원히 같이 있을래요. 아저씨 가족 만나고 싶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덩컨은 기뻐하며 샤스타를 자기의 고향 워싱턴주로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샤스타는 덩컨의 집으로 가기 전 다시 코달렌으로 가서 덩컨에게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학교와 운동장을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이때 덩컨은 샤스타를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샤스타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어요. 8살밖에 안 되는 여자아이는 자신의 용감과 지혜로 살아남았습니다. 이렇게 하여 샤스타는 납치된 지 48일 만에 코달렌시에 돌아왔으며 앞에 보여드린 주유소에 도착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샤스타의 사진이 도시 곳곳에 부착되어 있었지만 주유소 직원은 샤스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다 다른 한 사람이 샤스타를 보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신고한 사람은 데니즈라는 패스트푸드점의 저녁타임 당직 A씨였습니다. 2005년 7월 2일 새벽 2시에 한 남자가 어린 소녀와 A씨가 일하고 있는 매장으로 왔습니다. A씨뿐만 아니라 같이 일하고 있는 B씨도 소녀가 사람 찾기 공고에 있는 샤스타 같다고 했습니다. 사실 어린아이가 새벽에 패스트푸드점에 들린 그 자체가 이상했습니다. 어린 소녀의 옷차림은 아주 지저분했습니다. 그리고 소녀와 같이 온 남자의 눈은 엄청 사나워 보였는데 분명 나쁜 사람 같았어요. 둘은 서로 앉아 주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소녀는 그 남자를 매우 두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밀크쉐이크를 주문하는 것도 남자의 눈치를 봐야 했어요. A씨는 주문받으며 어린 소녀를 조심스레 살펴봤는데요. 점점 사람 찾는 공고에 있는 샤스타와 닮았다고 느껴졌습니다. A씨는 바로 같이 일하고 있는 직원 B씨에게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고 본인은 시간을 끌며 그들을 안정시켰습니다. 경찰 도착 전 남자가 계산하고 나가려고 할 때 A씨는 시스템 고장 원인으로 시간을 끌기 시작하였습니다. 몇 분 후 30명의 경찰이 도착하여 패스트푸드점을 포위하였습니다. 경찰은 샤스타의 이름을 물었는데요. 샤스타는 경찰에게 감히 자기의 진짜 이름을 알려주지 못했습니다. 아이는 본인이 캐티라고 하며 덩컨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덩컨이 본명을 얘기해도 된다고 해서야 작은 목소리로 본인이 샤스타라고 하였습니다.
경찰은 바로 덩컨을 체포하며 샤스타를 병원으로 보냈습니다. 샤스타의 육체적 건강은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병원에서 그리웠던 아버지를 만나게 됐죠. 경찰은 덩컨의 차 안에서 몇 개의 중요한 증거를 발견하였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사격 도구와 GPS 로케이터의 메모리 카드가 있었습니다. 메모리 카드에는 그가 남매를 해치는 과정이 기록됐습니다. 그가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아도 물증으로 충분히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었어요. 경찰은 샤스타가 안정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이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샤스타는 덩컨이 어떻게 본인과 오빠를 납치했는지, 그리고 오빠 딜런이 어떻게 숨지게 됐는지 진술하였습니다. 경찰은 메모리에 기록된 내용과 샤스타의 진술로 드디어 숨진 딜런을 찾았습니다. 어린 딜런은 영원히 9살의 나이에 멈추게 됐습니다. 조사 초기 덩컨은 대화를 거부하였습니다. 사건의 세부 사항은 샤스타가 경찰에게 제공한 거였어요. 덩컨을 제재하기 위해 어린 샤스타는 한 번, 또 한 번 겪었던 고통스러운 기억을 반복으로 얘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샤스타는 고통을 참으며 법정에서 덩컨을 지적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다행히도 여러 차례의 신문 끝에 덩컨은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인정하였습니다. 그가 복역 기간에 저지른 범죄까지 말이죠. 덩컨은 3번의 극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그의 처형 날짜는 계속 미뤄지게 되고 그러다 몇 년 후 뇌종양으로 세상을 뜨게 됐습니다. 사건은 덩컨의 떠남으로 끝나게 됐습니다. 현재 샤스타는 아이 4명을 가진 어머니가 되어 남편 마이클과 같이 보이시에 살고 있습니다. 샤스타는 성장하면서 아주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어릴 적에 성인도 감당하기 어려운 참변을 당하고 어떻게 견뎠는지 상상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샤스타는 13살부터 알코올과 약으로 자신을 마비하며 나쁜 아이들과 사귀어 자기가 겪은 고통과 오빠를 지키지 못한 죄책감을 잊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스티브와 정신과 의사의 도움으로 잠깐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녀는 18살에 첫 아이를 낳고 가정에 충실하기로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2018년 그녀는 다시 약을 했을 뿐만 아니라 약을 아이들에게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에 두어 큰일이 날 뻔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2019년 2월 22일 아이를 데리고 가출하여 그의 남편은 실종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다 덩컨이 세상을 떠났던 소식을 듣고 그녀는 오랫동안 덩컨을 증오했다며 본인의 영혼이 드디어 자유를 얻게 됐다고 인터뷰에서 진술하였습니다. 샤스타는 피플 매거진과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본인의 스토리를 제작한 다큐멘터리에 납치된 세월을 되돌아보며 마치 어제 발생한 것 같다고 합니다. 시간은 그녀의 상처를 완전히 치료해주지 못했습니다. 샤스타가 언젠가는 따뜻한 햇볕을 맞이하며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세상을 뜨게 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